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파도가 몰려오겠다. 우리 대기업분들이 지난 6년 동안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한테 밥 먹는데 미국이 고맙대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중국 가시면 중국 정부가 다 뭘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젠슨은 앞으로 중국 더 자주 갈 겁니다. 우리처럼 중국을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초격차가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초격차를 주지? 젠슨은 다 아는 거죠. 내가 이 애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까이서 봐야 돼. 지금 그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시장을 어디로 보냐?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위하는 형태로 가버린다. 대한민국은 준비되냐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8월 달에 이번에 중국 제가 딥시크가 있는 항저우에 가서 뭐 여러 휴머노이드 기업이라든지 이번에 열흘 이상 쭉 제가 돌았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저한테 밥 먹는데 말하면서 저한테 뭐 어느 회사인지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미국이 고맙대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해주지도 않았을 거고. 안 그랬으면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어내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연하게 보시는 거랑 저희처럼 이렇게 현장을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하고는 다른데요. 이거 생태계가 정말 뭐 촘촘합니다. 그다음에 그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가시면 중국 정부가 다 뭘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 부분에서 딱 판만 깔아주고 모든 부분에서 기업과 산업들이 이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형성이 돼 있다.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국 상무장관이 야 그 엔비디아 HC 중국에 파는 칩 그 사료 칩이다. 인류도 아니다. 한 말이 오히려 중국을 더 모티베이션을 돋군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사료면 왜 알리바바 쇼크란 말이 왜 나오고 왜 딥시크 쇼크가 왜 나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 엔비디아 GPU만 한 게 아니고 또 아까 말 화웨이 샌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그냥 스스로 우리가 뭐 좀 위안하는 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좀 알고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격차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지. 작년 하반기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발표하고 개발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들어와서 현지에서 창업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많이 만나봤거든요. 유학파? 네, 네. 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뭐 그런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특허나 미국 특허지만 그걸 실제 만든 사람은 다 그 랩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다 그렇겠죠. 중국 석박사들. 예. 미국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데이터 보시면 정말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하나씩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엄청난 거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던 기업 중에 아까 6소령 중에 하나가 네. 브레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첨단 의수를 만드는 네. 뇌과학하는 친구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학부를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 나와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브레인코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2014년도에. 근데 항저우가 왜 항저우에 들어갔냐? 그 친구는 항저우와 관계도 없어요. 그 친구 고향은 저 동북 쪽이에요. 동북의 치치하얼이라는 고향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갔냐면 연락이 엄청 왔을 때 다르시마다 오퍼가 많이 왔겠죠. 창업해라 이렇게 했는데 항저우 공무원들이 그 사람은 그냥 보스턴으로 그냥 날라왔더래요. 예. 날라와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와서 창업하라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 대신 뇌과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되는 거지. 공무원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2017년도에 전혀 근거지가 없는 고향도 아니고 베이징도 상하이도 심천도 아닌 항저우를 가게 된 배경인 거죠. 2017년도에. 네, 2017년. 그 브레인코가 왔는데 브레인코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해봤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 의수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뉴럴링크 같은 거 머스크.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탁구를 치고 네. 서해를 하고. 그러니까 전을 해봤는데 처음에 저는 한 10분 하니까 한 확률이
그러니까 한 150다 50%밖에 안 되더라고. 네.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빨리 감지를 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네. 저에 대한 데이터가. 네. 근데 아까 말한 실제 진짜 이게 없으신 분은 팔이 없으신 분은 얼마나 많이 오래 데이터가 쌓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서야 하는 모습들, 뭐 문을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첨단 그러니까 보고도 놀랬던 게 그런 부분들이죠. 이야기할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픈AI도 사실 트럼프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딱 지금 중국에서 살아남을 애들, 좀 네. 육소 후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6마리 작은 호랑이라고 불러요. 그건 LLM의 절대 강자 6개 기업. 지금 중국의 LLM 시장은 이 3강 구도입니다. 딥시크, 그다음에 알리바바 Q1, 네. 그다음에 바이트댄스의 이 도우바오라고 하는 도우바오라고. 사람마다 다 세계를 다 깔고 있어요. 중국인들도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장단점이 있대. 다 거기 때문에 찾았어요.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애들 아까 제가 육소 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들도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지금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렇죠. 중국 경쟁에 살아남는 애들이 거의 지금 엄청난 넘버원이 될 거예요. 살아남는 애들이. 근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은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애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어느 시장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네.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시장을 어디로 보냐? 한국이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그 아까 말한 육소 후에 한 앞단에 있는 애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가 남다고 그랬죠. 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 여기서 만들어서 걔들 그 목적은 뭐냐 했을 때 자기들은 자기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도 낼게. 어떤 돈이요? 한국에 들어왔으면 기업 만들 돈도 내고 네. 기술도 내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매력적인 테스트 베드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돈 내고 이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이건 LLM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위하는 형태로 가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비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변화, 파도 이런 나비 효과를 준비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냐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또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중국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중국을 눌러주니까 미국한테 고마움.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중국이 뭐 원래는 한 10년, 20년 걸리는 격차를. 것을 뭐 2, 3년 만에 만들어 보니까 미국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게 다 교차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벌어진 거야. 그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기업들은 이런 나비 효과 일어날 것이냐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생기지 않으면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거죠. 판매 대금의 판매 매출의 15%를 15%. 미국 정부에 줘야 되는 거죠. 그 굉장히 그런 경우 그런 뭐 처음 사례가 봤어요. 있을까요? 네. 처음 봤어요. 그거 보고 기사 보고 우리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화웨이 어센드가 뭐 H100의 70% 수준까지 80%, 올라갔다. 네. 80%, 80%. 그리고 알리바바도 AI 칩을 최근에 새로 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H20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삽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은 그래도 엔비디아 제품 원한다 중국 기업들이 삽니다. 라는 보도 나왔어요. 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칩을 살 수 있는 만큼 일단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확보를 해야 된다. 일단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고 젠슨왕을 계속 옆에 두어야 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네. 젠슨왕을 계속 스킨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래가 된다는 말은 결국 사람의 유동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인 뭐 유출을 떠나서 사람들의 뭐 이동이나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트럼프를 미국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를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20 근데 그게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다. 지금 H20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건 누구냐면 젠슨 황이에요.
젠슨왕. 그러니까 젠슨왕이 맨날 왜 중국에 왜 가겠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중국어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결국 매출액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군요. 그렇죠. 지금 젠슨왕 자체가 지금 아까 지금 알리바바까지 이렇게 치고 나오는 입장이고 알리바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두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뭐 지금 한둘이냐고요. 지금 뭐 화웨이가 가장 대단한 뭐 화웨이가 가장 큰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쇼크 그다음에 하물며 스타트업인 이런 기본적 캠브리콘까지 그러니까 여러 이런 친구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인적 자원을 통해서 계속 치고 올라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젠슨 황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스킨십을 계속 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젠슨은 앞으로 중국 더 자주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초격차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처럼 중국을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초격차가 안 됩니다.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우리 중국이 앞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초격차를 유지해. 지금 결과 나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야기하잖아요. AI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서 있고 뭐 조선도 전반적인 부분들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사실 저는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제조업 다 죽는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초격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다 아는 거죠. 내가 이 애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까이서 봐야 돼요. 우리 대기업분들이 뭐 지난 6년 동안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그래도 빠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보고 그다음에 뭐 전 정부에서 뭐 탈중국 이야기하면서 안 가고 이런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딥시크 나와서 이제 올해 가봤어. 그건 내가 6년 전에 가본 중국하고 달라.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 시장은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엔비디아 전체 부분에서 매출의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볼륨이 한 25% 가까이 됩니다. 25%? 네.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엄청난 크죠. 네, 이제 큰 거죠. 시장으로도 중요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죠. 초격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젠슨왕의 어떻게 보면 중국적인 이런 행보는 다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뭐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보는 거는 그게 쇼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화웨이 쇼크, 딥시크 쇼크, 알리바바 쇼크. 일단은 직격탄을 완전히 화웨이를 자체를 딱 찍어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매출이 확 줄어들죠. 그럴 때 화웨이가 다 죽을 거라고 했죠.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야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뭐 어디 중국 기업이 감내해 내겠어? 그냥 뭐 시장에서 그냥 막 거꾸로 질 거라 했는데 매출이 흔들리다가 당연히 휴대폰 매출은 줄어들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화웨이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화웨이 이런 반도체 역량 뭐 하이시클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적인 우리가 말한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적 자원부터 아예 뭐 화웨이와 대학에서 반도체 대학까지도 만들고요. 거의 뭐 반도체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죠. 화웨이 반도체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뒤에 이제 중국 정부가 같이 펀딩까지 시켜줬고, 그러니까 1차 빅펀드 2차 빅펀드, 뭐 3차까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 넣었고, 뭐 반도체 빅펀드에 따라서 다 달랐죠. 들어가는 집중. 지금 3차 빅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AI 칩 분야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화웨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알리바바 말씀하셨잖아요. 뭐 알리바바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익스프레스고 뭐 B2C 하는 이커머스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캠브리콘 같은 회사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뭐 올해 상반기 수익 벌어들인 돈만 매출액이 뭐 한 4,000% 급죠. 아 그래요? 주가도 지금 뭐 올해 지금 한 460% 급죠. 뭐 지금도 글로벌 IP들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이 캠브리콘 사라고 지금 막 보고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실 이것을 젠슨 황은 다 알았단 말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안 돼. 트럼프한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게 반도체 제재 역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기존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뭐 GPU나 이런 부분들을 뭐 딥시크도 사는데 알리바바는 못 사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게 이 모든 게 다 요 4년 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재 역설이라는 거고, 그래서 젠슨 왕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사실 AI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걸 코딩할 수 있는 슈퍼 컴퓨팅 이래 되는데 중국이 뭐 반도체만 빼고는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를 죽을동 살동 미국이 조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확신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뭐 AI나 반도체나 양자 정보 기술이나 이런 첨단 부분에서는 그냥 미국과 중국은 확실한 디커플링이 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중국의 제재가 일어날 것이다. 통제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뭐 두 나라가 관세 협상을 해서 막 지금 뭐 또 합의할 것처럼 보이고 네. 친구다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군사 패권인 거죠. 예. 근데 군사 패권은 결국은 이제 미래는 결국은 사람이 안 싸우고 이제 로봇이 하는 거고 휴머노이드. 결국은 이제는 그냥 드론 폭격기 그냥 자폭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AI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있는 첨단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이 반도체나 AI가 다 어디로 간다? 다 군사로 가죠. 그래서 감히 이 세계 경찰이라는 이 미국의 이런 군사 도전에라는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는 첨단 기술은 절대 미국과 중국과 함께 갈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다? 두 개의 공급망이 생긴다. 두 개의 공급망이 생긴다. 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원화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합쳐질 수가 없다. 지금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어떤 사람을 자꾸 하냐면 자꾸 이 경제 안보.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뽑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라는 게 거기서 만든 거기서만 소화를 하고 미국에서 만든 것은 뭐 미국을 주변한 북미 시장을 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이원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옛날처럼 우리가 말하는 공급망이 이제 여기서 싸게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미 유럽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이 없어요. 국가 안보인데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데 그는 모든 그 페이퍼를 다 읽어보면 워싱턴 다음에 미 의회에서 나와 있는 하원 의회든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런 모든 뭐 하버드 AI 벨포 연구소 이런 다 보면 모든 부분들에서의 다 중국을 향하고 있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미국이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니더라도 다음 대통령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지금 관세 플러스 지금 이런 경제 안보적으로 지금 쪼고 있기 때문에 하고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대통령 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떤 슈퍼 갑과 슈퍼 을의 역할을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슈퍼 갑은 우리의 조선 사람이고 우리 슈퍼 갑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수는 없으니까 네, 중국 조선소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트럼프는 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오래된 해군의 역량 자체가 지금 다 지금 낡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위축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부분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슈퍼 갑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은 정확하게 압니다. 뭘 아느냐? 절대 혼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한국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본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인도는 봐요. 말은 잘 안 듣잖아. 애매모호하거든. 모디 총리도 뭐 시진핑이랑도 관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그럼 한국에 대한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갑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슈퍼 을은 뭐냐면 지금 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 한국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슈퍼 을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슈퍼 갑과 슈퍼 을의 전략을 좀 최적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는 슈퍼 갑과 을이 있잖아.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려고 그러면 우리 여론과 국민이 좀 믿어줘야 돼. 이번에 북중러가 만났으니까 북중러 연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미일 간의 이런 이 진영 구조가 고착화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그럴 일 없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하고만 만났고 김정은하고도만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일단은 중국은 북중러라는 이런 연대에는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건 일단은 미국밖에 없죠. 이번에 전승절 연령식 보면서 저는 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목적을 달성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얻어간 게 많고 그래서 뭐 푸틴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만 이제 좀 속이 답답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북한이 왜 이번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옴으로써 이번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번에 왜 갔느냐? 저는 중국이 먼저 러브콜을 많이 했을 것이다. 중국이 요구를 많이 했고 내가 그만큼 예우를 해줄게. 그럼 일단은 뭐 26개 정상들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약속이 다 됐던 상태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고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외적인 목적 한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내적인 것은 일단은 역시 절대 지존 그 많은 정상들 중에서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바로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니까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는 프로파간다 이런 선전이 엄청난 거죠. 절대 지존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됐고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두 번째는 결국 경제적인 목적이죠. 특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 관광객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올해 지금 예를 들어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네. 뭐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2019년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 중국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점 찍었거든요. 네. 한 사람당 한 뭐 최소한 500불만 쓴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여전히 북중 관계가 소원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대내적인 요소고 대외적인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하나의 포석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예, 김정은 입장에서